우리 준비위원님들 모시고 김준엽 선생 탄신 100년 기념 특별전 이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특별전에 이제 제일 이슈가 됐던 거는 김준엽 선생님이 탄신일이 1920년생이냐 23년생이냐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처음에 학교에서 이제 시작할 때는 당시 정지대 총장님이 취임하시고 뭔가 고대를 자랑할 만한 어떤 인물을 찾아서 고대의 어떤 좀 홍보라든가 이미지 제고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딱 찾아낸 분이 조지훈 선생하고 뭐 지조론, 뭐 그래서 선비의 어떤 상, 그다음에 또 우리 영원한 스승 김준수 선생, 이제 두 분을 찾아보니까 마침 1920년생이다. 그래서 곧 이제 2020년 되면 탄생 100주년이니까 그 사업, 기념 사업을 준비해보자.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족 측을 만나본 결과, 실제 생일은 1923년생이다. 그래서 3년 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2020년에는 조지훈 선생 관련 사업을 했고요. 전시도 하고. 3년 후에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모든 기록에는 1920년생으로 되어 있었고, 전시 기록 명부에는 그렇죠. 이제 병적 기록에는 대정 12년이 있었죠. 거기만 이제 대정 12년 그래갖고 24년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전시 준비를 위해서 이제 유족 측으로부터 여러 자료를 이제 받아서 정리할 때, 마치 이 개요대학 학생증이 개요대 학생증이 이렇게 나왔어요. 43년 학생증에. 근데 펼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마침 보면 이게 대정 12년, 그러니까 이게 1923년입니다. 8월 26일생이라고 이렇게 딱 돼 있고, 이름도 마침 이제 창씨 개명했죠. 이제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국원상광이라고, 그래서 이 확실한 기록이 나와서 23년생으로 지금 이제 많이 공포됐고, 지금 네이버나 이런데 인물 검색해 보면 많이 이렇게 24년 나무 위키 등이 다 바뀌었습니다. 고쳐져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 이진아 원장님이 찾아주셨는데, 국원, 이게 창씨 개명도 국원 상광으로 하는 국원이, 이게 저기 김준엽 선생님이 충주 김씨신데, 국원이 그 충주의 옛 지명입니다. 국원경. 국원경.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창시하면서 어떤 정체성, 그렇죠. 지역 정체성을 우리 넣으려고 민족의 거죠. 정체성을. 쿠니하라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성이에요. 예. 쿠니하라 근데 이제 자체도. 그거를 충주 김씨하고 연결시켜서 한 거죠. 예. 저 성이 아니 예. 일본에는 쿠니하라라고 하는 성이 있어. 있구나. 근데 마침 그 본관인 충주의 옛 지명도 국원이라서,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아주 또 귀중한 자료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1920년생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게 고대에서 가장 오래된 교수 신분증입니다. 현상윤 총장님 딱 도장 찍혀 있는. 이분은 뭐 6.25 때 납북되는 바람에 그 뒤로는 총장, 이분 이제 증명서가 없는데, 가장 오래된 증명서입니다. 결국 이제 1944년하고 1949년 사이에 선생님이 나이가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그 윤은자 선생님의 도움으로 찾은 것이 뭐냐면, 그 동방어전, 그 남경대학 전신인 동방어전의 그 명부에서 20년생으로 된 걸 봤어요. 그때 선생님이 워낙 그 이제 여기 한국에 오는 걸 포기하고 공부의 길로 나오셨거든요. 여기 동방 그렇죠. 전임 강사로. 근데 너무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셔가지고 제자보다 더 나이가 많이 됐어요. 22세. 양통방이 22년생인데 선생님이 23세인 거예요. 양통방이라는 분이 그 북경대 교수를 지낸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그때 20년생으로 올리신 것 같아. 그럼 정년 퇴임을 선생님은 85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구호적으로 20년생으로 정년하셨어요. 20년생. 그러니까 3년 20년 손해보신 8월에 거죠. 하셨어요. 일찍 85년 8월에 하셨어요. 그렇죠. 예. 3년씩이나.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보니까 23년생이 더 확실한 거 같네.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도 네. 가족들이 무엇보다도 23년생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동방 그 어전 그 전임 강사 임명받을 때 나이가 너무 우리 주변에서 아마 반대가 심하니까 그때 세 살을 올려 잡은 것 같아요. 22세 너무 젊으시고.
그리고 요거 자료는 마침 뭐 개요대학 공부하셨다니까 그 개요대학의 교과 그 응원가를 펼쳐놨는데 이 겉에 그 즐겨 부르던 뭐 가곡집 그래갖고 제목이 돼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광복궁 활동하고 그럴 때부터 써놨던 노래 가사집인데 여기 보니까 당시 유행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황성예터 있잖아요. 그 황성 일본어 노에 뭐 고적 이렇게 있고 황성예터 노랫말도 있고 노랫말 쭉 보니까 당시 유행했던 크리스마스 캐롤, 그 다음에 팝송, 그 다음에 중국 노래, 일본 노래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모제 그 토요일 날 했잖아요. 우리 특별전 개막식하고 각 그 합창단 할 때 뭐 장부가도 하고 막 그랬을 때 야, 이 중에 하나를 아까 그 황성예터 같은 건 편곡 잘하면 또 멋있는데 야, 이 중에를 할 근데 이거 나중에 줬어요. 이게 자료 다 받고 이게 전시 며칠 전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정체성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게 아무래도 광복군 활동했다는 건데 선생님은 저기 설명할 때 23년 이제 평안도 강계 출신이고 도쿄에 있는 개요대학 예과에 들어가서 이제 43년 재학 중일 때 조선인도 징병해서 이제 전선으로 내보낸다. 잘 됐다 차라리 징병이 돼서 그러면 뭔가 대치해서 가장 가까워질 테니까 탈출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탈출 때 이제 몇 가지 물건을 주머니에 만들어서 가져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진입니다. 어머니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 조선임을 증명하기 위해. 예, 조선이 이제 탈출했을 때 전선에서 뭐 중국인 유격대 만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군데를 만나서 혹시 일본군으로 오인받아서 죽을까봐 나는 일본인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요거 넣고요. 그다음에 탈출해서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일본 뭐 점령 지역으로 안 가고 중국군 쪽으로 가게 되니까 나침반. 그다음에 또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시계를 가졌는데 본인 시계는 그냥 시계였는데 집에 야광 시계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징병되기 전에 집에 머무를 때 그 야광 시계까지 준비하고 했는데 그다음에 또 지도하고 네 가지 정도를 이제 주머니 속에 차고 갔는데 마침 그 당시 일본 군대에서 그 부적을 차는 거는 물건은 그렇게 가슴에다가 심하게 수색을 안 했대요. 부적을 넣는 부적 넣는 주머니는 그냥 다 봐줬대요. 그걸로 또 위장해서 거기다가 잘 넣고 이제 탈출했는데 이 정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사진들이.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징집돼서 압록강 건너서 이 뭐 산해관을 지나서 시저우에서 이 근처 이제 경비대대에 이제 배치됩니다. 배치돼서 2월 25일 날 이 다시자 경비대에 배치됐는데 그는 한 달 만에 이제 탈출을 하는데 마침 요때도 요 다시자 경비대대의 장교가 개요대 개요대 선배죠. 개요대 선배가 장교로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배가 와 있으니까 저녁마다 이제 가끔 불러갖고 과자도 주고 차도 한잔 해주고 그때 머리를 또 잘 써갖고 이제 도대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중국군들이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맨날 뭐 경비대에서 경비만 쏘고 얼른 전투하고 싶다. 이제 거짓으로 막 한 거죠. 그래? 이거 뭐 한 4km 전방에 어느 지역에 마침 전투도 벌이고 그랬다는 거 고급 정보를 알아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까지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탈출해서 진짜 하루도 안 걸려서 마침 딱 갔는데 거기 이제 중국 유격대 활동하는 그 부대에 들어갑니다. 거기 사령관이 한쯔롱이라는 사령관인데 마침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합류되자마자 일본어도 잘하고 또 이런 조선인이라는 거 확인이 돼서 잘 살펴줍니다. 잘 살펴주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마침 이 편지를 김준수한테 직접 주면서 그 한쯔롱 사령관이 주면서 당신 이런 게 사실 일본 군대로부터 이런 편지가 왔다. 근데 요지는 뭐냐면 우리 일본 군대에서 한 명이 탈출해서 기 부대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돌려보내면 차후에 일본군 중에 중국군 중에 이런 있으면 유격대 중에 잡히면 돌려보내겠다. 그러니까 포로 교환하자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군 입장에서는 우리 중국군 살려내는 것도 중요할 수가 김준수 선생님 돌려보내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걸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김주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리라 그러면서 전쟁 와중에도 이 편지를 잘 보관하고 들고 오셔갖고 이제 살아남은 거죠. 이거는 일본군이 그렇죠. 일본군 예. 그 경비 대장이 안도. 중국군 유격 대장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런 편지를 어떻게 갖고 있냐? 그러니까 이거 한치룡 사령관이 아까 저것도 다 김준혁 선생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서로 생긴 거죠. 이런 거 왔다 이런 거 준 거구나. 그렇죠. 네. 준 거는 이제 너를 더 이상 일본군한테 넘기지 않겠다는. 보관하고 있어. 예. 그렇죠. 대단. 학자니까 역사학자. 그러니까요. 의사들은 안 해. 근데 그 당시 중국군 유격 대장 그 사람이 판단을 잘한 게 만약 돌려보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소문 날 테니까 아마 일본 군들 중에 조선인들은 한 명도 탈출 안 했을 겁니다. 어차피 탈출해도 죽고 여기서 싸우다 죽을 거고 근데 판단을 잘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행군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 통역관으로도 하고 선전 공작에 빨리 탈출하라고 일본 글로도 소위 말해서 그 유인물 뿌리고 삐라 뿌리는 작업에 열심히 활동을 했었고 또 나중에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드디어 지내다가 임천이라는 곳. 임천에 네. 우리 광복군 훈련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임천으로 출발합니다. 그게 이제 7월 달에 출발해서 한 2달 만에 9월에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서 광복군 훈련반, 간부훈련반에서 줄여서 한광반이라고 그래요. 한국 광복군 간부훈련반.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11월 이제 10월쯤에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때 활동 때도 보면 이게 사실 중국군 소속입니다. 이 한광반도.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조선인들이 이렇게 탈출해 갖고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거 중국 국민 상대로 또 선전전을 열심히 했어요. 잡아라. 조선인들도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해서 목숨 못 사는데 우리 침략을 한 일본군을 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졸업생들끼리 또 졸업 기념으로 연극을 해달라 그래서 연극 극본도 씁니다. 써서 그 탈출한 사람 중에 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분인데 뭐 눈물겨운 그 사연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중국 국민들 앞에서 막 학교 강당에 모여서 연극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엄청 또 중국 사람들 또 신금을 울리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때 또 노잣돈도 많이 받아요. 이제 탈출을 여기까지 가는데 중간중간에 그런 돈들을 많이 받게 돼서 여기는 이제 드디어 여기서 중칭에 우리 임시정부가 글로 가자. 출발한 게 한 11월 말입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될 즈음에.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때 출발 때 옷이 여름 군복에 군화도 없었대요. 그래서 선생님 책에 보니까 집신이었다 그러더라고요. 풀로 엮은 집신 신고 이제 가다가 여기 이제 그 험한 파총령이라고 3천, 4천 고지 되는 그 한겨울에 거길 넘는데 뭐 어디 집이 있습니까? 진짜 어떤 날은 노숙 상태에서 밤을 보내야 되니까 우리 여기서 잠자면 얼어 죽는다. 그래서 장준하 선생하고 부둥켜 안고 서로 체온을 유지한 채로 서로 뺨 때려가면서 그 밤을 지새면서 이제 이 역까지 가는데 다행히 파총령도 넘고 그때 이제 이때 받았던 막 연극 해주면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막 받은 노잣돈으로 거기도 보니까 중간중간에 우리도 주막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두부탕, 뜨끈뜨끈한 두부탕을 먹으면서 지냈는데 얼마 전에 마침 중국집 가서 하면 그 뭐죠? 야채 썰은 거 짜사이. 이 기록에 선생님 중에 두부탕집에 어디 갔는데 짜사이가 나와갖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탕만 그래도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김치 같은 느낌을 진짜 몇 년 만에 느껴본다 그러면서 그 따로 담아달라 그래갖고 우리 김치 향 때문에 그 기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까지 가서 다시 출발해서 파총령도 넘고 드디어 이제 평야지대에 들어섰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배 타고 충칭으로 갑니다. 그게 한 1월 24일쯤 그래서 나머지 기간은 배 타고 갑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장정이 이제 육천리가 된 거고 또 이 장정이 이제 육천리라 그러고 이때 선생님이 보니까 자기는 운동을 많이 안 했대요.
그래서 성도 그냥 나약한 선비상까지 생겼잖아요. 운동을 전혀 안 했는데 이때 그냥 걸어서 많이 갈 때는 하루에 한 150리, 그러니까 한 60km 정도 되죠. 그걸 걸어가다 보니까 다리통이 축구 선수 다리통처럼 됐고 발바닥은 소가죽처럼 두꺼워졌다. 그리고 이때 뭐 그냥 뭐 아무 데서나 자니까 그래서 그때 그 습관 때문에 그냥 머리만 대면 잠도 잘 잔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드디어 1월 31일 날 충칭에 도착합니다. 이제 거기에 정부청사 이제 찾아가서 딱 그 문 앞에 마당에 딱 도율하고 드디어 지청청 장군 김구 선생 앞에서 우리 국가 원수들한테 사열을 그 사열한다는 것도 너무 감격했대요. 일본군 상대로 자기 맨날 경례하고 그랬다가 진짜 긍정적이다. 예, 이때 참 떠난 사람이 광복군 이때 탈출한 사람이 한 25명, 그다음에 나머지 뭐 가족, 다른 사람들 가족들하고 떠난 사람 50여 명에서 여기 도착했는데 실제 탈출병은 25명입니다. 했는데 또 지청천 저 총사령관 격려사가 이제 일종의 그 환영사가 아주 또 감동적인데 젊은 동지들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나보다 훌륭한 젊은 동지 나보다 훌륭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일본군에 들어가서 뭐 칭다오 작전에 투입되고 그 이후로 탈출하려다 실패하고 그 뒤로 저 3.1운동 이후에 수년 만에 탈출해서 드디어 이제 만주 우리 독립군에서 그때 뭐 청산리 전투 뭐 해서 그 업적을 쌓으신 분인데 그 나는 탈출하는데 수년 걸렸는데 우리 젊은 당신 동지들은 일본군에 편입되자마자 금방 탈출해 목숨 걸고 탈출 나보다 훌륭하고 그리고 격려사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내다가 한 또 몇 달 만에 이제 이범석 장군이 지금 시안에 미군 전략 첩보국의 훈련을 받는 OSS 훈련반이 있다. 거기에 지원할 사람을 뽑는다. 근데 이 지원자들은 특수 훈련을 받고 우리 한반도 침투 공작조가 된다. 근데 그 훈련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 연합군이 중국하고 하는 연합군이 일본은 곧 상륙할 거고 한반도도 조선반도도 상륙할 거다.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내부에서 요인 암살, 뭐 교량 폭파 등 또 내부 봉기자들을 미리 결집시켜서 상륙 때 돕는 작전. 그러니까 사실상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원을 뽑았는데 25명, 19명인가가 또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시안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출발일이 45년 4월 29일 날 여기 정부청사 출발을 하는데 이때 또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근데 이제 김구 선생이 마지막 환송사를 나서 하는데 이것도 또 대단한 뜻이 있더라고요. 주머니에서 회중 시계를 하나 딱 꺼내더니 자, 이 시계는 13년 전 오늘 똑같은 날 윤봉길 의사를 사지로 보낸 날입니다. 근데 이 시계는 윤봉길 의사가 선생님 저는 이제 가면 이 시계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선생님 시계가 낡아 보이니 제 시계랑 바꿉시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 시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젊은 동지들을 또 사지에 보내게 생겼다. 근데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근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헌신한다는 젊은 동지들을 격려한다고 해서 내 시안에 꼭 가서 훈련 끝날 때 또 한번 가겠습니다. 실제 나중에 옵니다. 김 선생님. 또 그런 날이더라고요. 4월 29일이. 결국은 여기 이제 훈련 받고 이제 정확히는 8월 20일 날 우리 한반도 이제 그때 잠수함 또는 비행기에서 이제 공수 낙하산으로 침투인데 말다시피 포츠담 선언에서 8월 9일 날 일본이 무조건 조건을 다 들어준다. 그러니까 사실상 항복이죠. 근데 최종 항복 선언은 8월 15일 날 이제 방송을 한 거고, 이제 8월 10일 날에 이제 다 전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 있을 때 막 미군들이 뭐 난리가 났대요. 뭐 좋아라고. 알고 봤더니 일본이 항복하더라. 근데 이제 우리 광복군들은 심정이 좀 착잡한 거죠. 우리 손으로 가서 일본군들 한 명이라도 더 처단하고 우리
우리도 연합군의 일원으로 일본을 물리쳤다라는 거를 전순국의 일원이 돼야 되는데 전투를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또 미군하고 협상을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또 비행기 수송기 또 어떻게 섭외가 돼갖고 여기에 이제 한 20여 명이 탑니다. 근데 무게 때문에 우리는 이범섭 장군하고 요 분들하고 한국인은 4명 정도 타고 나머지는 미군이 타고 8월 18일 날 우리 이제 열로 옵니다. 서울에. 그 당시 영등포 비행장에 지금 여의도 비행장에 착륙해서 착륙을 했는데 또 일본군들이 와서 중무장하고 대치를 하면서 우리는 본영으로부터 무장 해제에 대한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중무장하고 대치한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대치 더 이상 험악한 일이 벌어질까봐 더 이상 못하고 이제 연료 비행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갔다 온 보고 내용을 경위를 담은 이범석 그 장군의 이제 명의로 작성을 하고, 근데 실제로 쓴 거는 김준엽 선생이고 이 보고서를 지청천 장군한테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이게 어떻게 선생님 손에 있나 봤더니 이 과정을 아니까 근데 나중에 임시정부 요인들 다 돌아오고 뭐 이분들 다 돌아오는데 이걸 찾아봤나 봐요. 그랬더니 없다 그랬죠. 없었다. 이 중요한 게 없다. 근데 나중에 누가 이제 일종의 골동품 보소업자죠. 이게 있다 그러면서 가져왔대요. 그래서 김준 선생이 사재를 털어서 다시 매입을 해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요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진본입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해방되고 대부분의 이제 임종 요인들하고 자 이제 새로운 우리 조국 그 건설 사업에 다 같이 참여해서 이제 본국으로 갑시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공부에 대한 열망. 그래서 저 장정길에도 임천서부터 충칭 가는 길에 뭐 어디에 그 제갈공명 사당이 근처에 있었나 봐요. 이 행군하는데도 진짜 쓰러질 지경인데 그걸 보려고 행군 대회에서 빠져나와서 몇 명, 한 2-3명 빠져나와서 제갈공명 사당 이때 아니면 못 본다.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보고 또 본대를 따라가야 되니까 뛰어서 대단했어요. 그리고 실제 활동할 때도 중국의 산하들을 역사는 발로 한다라는 그 신념 때문에 풍경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았더라고요. 풀 하나하나도 다 눈여겨볼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중국에 남아서 공부하겠다. 근데 마침 동방어문 이게 전과 학교인데 선생님 책에도 전문 학교로 잘못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과목할 때 그 과자예요. 정식 이름은 동방어문 전과학교인데 우리로 치면 외국어 대학교가 돼요. 예, 중국에는 워낙 소수민족도 많으니까 그 언어를 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우리 한어과, 한국어과 전임 강사로 마침 돼서 46년부터 약 3년간 그 동방 전과학교의 그 학교 전임 강사, 교수로 활동하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도 많이 키웠고 이 동방어문 전과학교가 나중에 베이징 대학에 다 통합되는 한국어학과. 네, 한국어학과. 네. 그래서 요때 되고 마침 이게 남경 난징으로 이게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마침 난징에 그 국립중앙대학교 지금의 이제 남경대학이 되는데 그때는 수도가 남경이어서 중앙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중국사 전공에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입학하게 돼서 공부하려고 입학했는데 국공 내전이 심해지고 막 전란이 중국 내가 이제 어지러워지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 다 정리하고 49년에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제 마치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에 49년 9월부터 생활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동방어전 때 사진들이고요. 요게 한일 대조 문법인데 47년 11월 남경에서 긴주했는데 선생님이 요거 이제 강사하면서 요걸 썼는데 출판 계약까지 다 됐어요. 됐는데 이제 국공 내전도 심해지고 막 어지러지니까 출판을 못했어요. 첫 저서가 될 뻔했는데 못했는데 이 책 때문에
전임 강사 뭐 연구 실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책이 인정이 돼서 이제 전임 강사가 된 거고 중앙대학 대학원 입학 때도 사실 이분이 개요대학 정확히 졸업 못했잖아요. 못하고 뭐 기획과만 학부 학력도 없고 그런데 이 저서가 또 인정이 돼서 예, 중앙대학 입학 허가도 받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저서입니다. 저도 그게 약간 의문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그 대학원을 갈수 그러니까요. 있을까? 네, 요거 이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장정에는 한중일 대조문법 비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한일에서 좀 이상해요. 중국에서 중국적 상대로 우리 한국어 교육인데 왜 한일일까? 이게 한중일 비교 문법 같은데 그래서 근데 이게 중국어로 쓰인 겁니다. 본 내용이. 예. 그 이제 본교에 이제 고대 부임에서 이제 활동하는 장면이고요. 그때 이제 못다한 공부들은 51년에 대만 대학으로 유학 갑니다. 근데 다행히 그 당시 중국 대만 대학에 본토에 있던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내려가 대만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많은 아주 저명한 학자들로부터 많이 공부하게 되고 그때 나중에 또 이제 하버드 대학 그 연구 교수로 한 2년간 가 있게 되는데 일본사 정통한 일본사의 라이샤오 교수하고 중국사의 유망 페어뱅크 교수도 그때 다 만나게 되는데 이분의 또 중요한 역할이 그때 가서 만나 보니까 페어뱅크 교수도 중국 충칭에서 있었대요. 있으면서 OSS 그 미 전략 첩보국 거기 자문 역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대원이었다. 야, 이거 얼마나 큰 인연입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연 할 때 미국 한번 가는 게 미 대사관에서 미 대사관에서 그 허가받기 하려면 이래서 이 고대가 국제화 참 힘쓴 게 연세대 교수들은 그쪽하고 연결이 되니까 신청하면 비자가 생겼는데 나머지 대학 교수들은 영어 시험을 치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김주 선생님도 신청을 하니까 영어 시험에서 그거 제출하라서 김주 선생님이 열받아 갖고 이거를 내가 그러면 왜 못 가게 된 이유를 미국 대사부터 다 알려서 저기 알리겠다. 그러니까 괜히 또 이상하게 미국 대사 저기 될 것 같으니까 김주선 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미 포드 재단으로부터 20만 달러를 받고 총 한 거의 100만 불 가까이 한 90만 불을 받게 되는데 이 포드 재단에 이거 받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아까 저 페어뱅크 교수인데 페어뱅크 교수가 그런 활동한 거 아니까 페어뱅크 교수가 미국 각지의 그 재단 같은데 추천서 써줄 때 고려대학교의 김주접 선생님은 믿을 만한 분이니 적극 도와주려고 추천서를 써줍니다. 저분이. 그래서 이 일이 이사천리로 잘 풀렸고 그래서 이 금액을 봤더니 28만 5천 달러 이제 1차 자금 받은 게 약 그 당시 돈으로 3,700만 원 돈인데 고대 등록금이 64년 등록금 우리 기록에 남아있는 게 6,760원이었어요. 그럼 3,700만 원 정도면 한 5,400배, 약 그냥 5,000배라고 치면 지금 등록금이 한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억이에요. 한 연구소 자금이 지금도 아연 200억 준다 그러면 뭐 난리 나는 거죠. 의대도 마찬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각 지역 전문가까지 키운다고 이제 제자들 다 여러 지역에 다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때 국내 최초로 고대 창립 기념으로 한국 통일에 관한 문제도 큰 국제학술회의도 하고 또 공산주의 연구도 그거에 대한 큰 국제학술대회도 열고 이걸 다 영문으로 다 발간합니다. 이때 다 영문을 발간하고 중국어, 일본어, 영어. 네. 아니 그렇잖아요. 개요대 다녔으니까 일본어 잘하시지. 중국에 계시면서 중국어 했지. OSS 하면서 영어 했지. 대단하다. 예. 그리고 요 사진이 뭐냐면 인도 방문해서 내로충을 봤는데 이게 뭐냐면 그 5.16 쿠데타 나고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그 당시 유엔에 다시 동시 가입이 안 될 때니까 유엔의 지지가 굉장히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제 군사 쿠데타가 나니까 유엔에서 다른 나라 인식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선 사절단을 급히 구성을 해서 각지로 보냅니다. 그때 인도 방문 대표단에 김준호 선생님이 뽑혀갖고 가서 이제 이거 이제
그 군정이지만 곧 민간 이양될 거고 이런 거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도에 간 겁니다. 그리고 당시 워낙 김준일 선생님이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중국, 일본 막 이러니까 그 남북 그 저기 72년에 남북 적십자 회담에 여튼 남측 대표단의 일원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유엔 대표단에도 가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예. 이건 뭐 이제 총장님 되고 뭐 이 건은 뭐 이제 다 아실 테고 자 이제 고대 총장 그 당시 일 때문에 이제 중간에 퇴임하시고 그 다음 활동이 이제 사회과학원인데 이것도 그 당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님의 지원으로 사회과학원에서 하는데 이때 사회과학원의 주 사업 중에 하나가 중국 내에 우리 한국학 진흥 사업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총 한 13개 대학이죠. 13 베이징 대학으로 비롯해서 13개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를 하는데 이 이유도 이제 김준일 선생님이 88년, 39년 만에 이제 국교 수교도 안 됐는데 중국에 갑니다. 가서 봤더니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이 있으니까 혈맹 뭐 형제 표를 나눈 시간 그래서 우리 한국학을 좀 하겠지. 북한이 있으니까. 가서 막상 가서 보니까 중국 학자들은 뭐 거의 전무하고 그나마 우리 조선인으로 저 그 길림성의 뭐 연변대학 중심으로 몇 사람 정도만 한국학에 있어서 야 이게 한중 간에 어떤 관계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서 이래서 이제 중국학 진흥을 해야겠다 더 결심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활동으로 중국 베이징 대학으로부터 그 명예 교수로 위촉됩니다. 근데 특히 중국 베이징 대학 명예 교수는 이게 22번째였었고 선생님이 이 중국 베이징 대학은 그 대학 결정이 아니라 중국 우리 당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승인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명예 교수가 된 거고 또 더 대단한 건 이겁니다. 중국 언어 문화 우위장 이거 2000년에 받는데 이거는 중국 공산당 창립 중국 건국 50주년 기념으로 이걸 한 건데 이때 전 세계 학자들한테 특히 외국에서는 우리, 일본, 태국, 독일 요 4개국 학자들한테만 요걸 줬더라고요. 한 명씩 줬는데 거기에 우리 김준엽 선생님이 이 훈장 이게 일종의 훈장인데 훈장을 받게 되고 요때 에피소드를 이 아드님한테 들어보니까 선생님 이 소식을 듣고 그래서 야 내가 중부로부터 이런 훈장을 받게 됐다. 근데 김 씨가 한 명 더 있더더라. 그래서 네? 저기 뭐 김구 선생이요? 임시정부 들고 그랬어요. 아니 김일성. 이게 그 전에 진짜 유정인 게 중국 정부에서 그 전에 김일성은 이미 줬어요. 그 뒤로 준 게 남한의 김준일. 83년에 은퇴하셨다고 그랬죠. 85년 아니, 8월, 85년 8월. 85년 8월에 총장직이 은퇴하고 3월, 2월에 은퇴하고요. 8월에 정년하셨어요. 예. 네. 왜냐면 20년생이니까. 왜냐면 내가 네. 김준엽 선생님 강의를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정외과 서진용 교수님, 이미섭 교수, 신일철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렇지. 내가 이분들 강의는 다 들었어요. 네. 근데 김준엽 선생님 강의는 안 85, 들었어. 예, 맞아요. 그 이유가 예. 내가 81년에서 84년까지 군대에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김준엽 선생님 강의를 못 들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전에 계시던 다 강의 듣던 분들. 이분이 이제 83년부터 이제 총장에 임명되시고 활동하셨는데 이제 제 1학년 때죠. 84학번이니까. 제 1학년 때 2학기 때 그 당시는 이제 그 학교에 이제 당시 전두환 군사정권 체제하에서 학교의 어떤 민주화 뭐 이런 거를 좀 굉장히 막았기 때문에 총학생회나 자치기구를 인정 안 했죠. 그래서 학도국단 체제, 학교에서 임명한 학도국 단장 뭐 이런 체제였는데 고대에서 최초로 학생들이 투표해서 총학생회장을 뽑아놨어요. 2학기 때. 그게 이제 김영춘 그 당시 총학생회장인데 이게 되니까 정부에서도 이거 불법 조직이다. 그래서 저거 뭐 함부로 한 저도 다 제적하라. 막 이런 게 계속 학교에 하달됐고 또 그해 가을에 또 민정당사 당시 집권 여당인 민정당사 정거 농성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고대생
연대생, 성대생, 근데 서울대까지도 들어가기로 하고 했는데 서울대는 서로 뭐 소통이 안 맞은 서울대는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각 학교에서 한 100여 명씩 그러면서 특공대를 만들어서 점령하기로 했는데 서울대는 빠지고 상계대학이 해서 들어갔는데 이 난리가 난 거죠. 집권 여당 당사가 뚫려갖고 학생들 전부 농성이 됐으니 이게 또 전원 구속에서 너무 한 300여 명 가까이 너무 많으니까 서울 시내 각 경찰서에 분산돼서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동자들 다 제적하라. 그래서 이때도 보니까 뭐 교육부 장관이 문교부 장관이 불러서 관계대학 총장들이 딱 갔더니 뭐 두툼한 문서로 또 전해주더래 장관이. 딱 보니까 제적 대상 학생 명단이더래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아니 지금 학생들이 아직 수사받고 있고 재판도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런 학생들 내가 어떻게 제적을 하냐. 그리고 우리도 학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그게 다 되면 학칙에 의해서 정확히 다 처리를 하겠다. 난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연대도 고대가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대도 고대가 안 한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고대가 타깃이 된 거죠. 그 뒤로 이제 학교에 감사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드러내서 압박이 심해지니까 총장님이 사퇴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85년 2월 25일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사퇴를 하니까 당시 이제 졸업식 때도 이제 거부한다고 이제 당시 재학생들이 고려대 80년 역사상 외압에 의해서 총장이 그만둔 거는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게 참 굴욕적이다. 그래서 3월 15일 날 민족고대 정기 장례식을 합니다. 우리 고대 혼이 다 죽었다. 근데 이 장례식의 의미가 참 큰 게 장래에 죽었다라 하면 그것도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새로 세워보자. 사실 그 뜻이 큰 거죠. 그래서 이때 저도 그때 여기 학생이 다 2학년 때니까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지 민주광장 그 넓은 데 꽉 차고 이제 각과 별로 막 학생 총회를 하고 다 일로 다 막 모여드는데 깃발 앞세우고 아직도 못 온 데는 저 서관 그 위에까지도 있어서 못 내려오고 있었어요.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이날이 이제 큰 이제 시위를 하고 제2의 4.18을 만들 뻔 했는데 근데 뭐 서울 시내 모든 경찰 병력이 고대 주변을 다 포위하고 뭐 체류탄에 뭐 온갖 거 다 쏴대서 그날 그냥 이제 그걸로 끝나버렸는데 하여간 그래서 총장님이 그 나중에 기록에 저 보니까 내가 학생들이 나의 사퇴 반대를 해준 게 어느 훈장보다도 자기는 나에게 준 총장 나가라는 대학은 많아도 네. 총장 나가지 말라는 대학은 고대밖에 없다. 그 학생이 준 그렇게 나한테 자랑스러워하시죠. 자랑스러운 훈장이다. 이렇게. 내가 학부 2학년 때인가 그런데 저 장관이 이게 지금 이게 저 이때는 이제 김영춘 홍보관 장관은 앞이고, 저기 예. 총학생회장은 이건 교양관. 감옥에 있고 이거는 기억나. 허인의 부학생장이 이제 네. 주도할 때죠. 네. 기억나. 저거는 기억나. 그때 이제 전단이 네.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국립대만대학에서 51년부터 55년까지 대학원 공부하면서 썼던 강의 노트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 지도까지 그 당시 동북아 그림에 네, 색을 넣어가지고 이거 책으로 나중에 만들어도 될 정도로 너무 잘 해놨어요. 이것도 네. 야 꼼꼼하게 잘 그리셨어. 그러니까요. 엄청나요. 내가 이거 보고 처음 여기 와가지고 네. 야 이거는 정말 잘 그렸어. 예, 예. 네.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그려보면은 옛날 분들이 글씨라든지 글씨 그럼요. 꼼꼼하시고 예. 글자 그리고 또 이게 잘 된 게 옛날에는 볼펜보다는 만년 펜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납니다. 볼펜은 저희 기록물 받아보면 막 번져갖고 본 내용이 안 보일 지경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뭐 기록으로 남길 때 만년필로 좀 볼펜은 정말 몇 년 못 가요. 다 뭉개져요. 네. 퍼져요. 종이에 아까 다 퍼져. 정진대 글씨도 얼마나 잘 쓰였어요. 요거만 이게 잠깐 신간인가? 요게 일본에서 이제 나의 장정이 일본어판으로 조선인 학도병의 기록이라고 듣는데 이 책을 아까 그 대호가 경비대에 있는 그 개이오 대학 고참이 장교. 이걸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온 그 선배가 나다라고 해가지고 한국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97년에 롯데호텔에 와가지고 두 분이 감격적인 재회를 했대. 근데 아마 그 장교도 뭐 부하 그 밑에 장병이 탈출했으나 엄청난 고초를 당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선생님 일기 쓴 이 노트 일기장도 많이 받았는데 진짜 저희가 이제 대학 기록실의 입장에서는 대학 기록 이런 기록물이 정말 소중한 게 이 일기 내용 중에 단순한 그날그날의 개인의 사정도 있지만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많이 써놨어요. 예를 들면 월남 파병의 대책을 나도록 제출하라 그러면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월남 파병에 대한 국제적인 여러 정세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이 미국에 주장해야 될 것들 다 써놨어요. 와. 그다음에 5.16 쿠데타 이후에서도 군사 정권에 대한 견해들 이런 것들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료적 가치가 정말 큽니다. 선생님이 이제 2011년 6월 7일 6월 7일 날 돌아가시고 별사하시고 나서 당시에 이제 정부에 그러니까 이게 보고가 되고 이제 살아가실 때 말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 빈소에 직접 현직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들고 와서 빈소에 둔 겁니다. 예. 아마 거의 최초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뒤로도 대통령이 훈장을 들고 그런 거 없어요. 대부분 비서관이나 장관 정도 시켜서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구의 사례는 여러 개 있었지만 네. 전에도 있었지만 직접 들고 오면은 그리고 이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우리나라 훈장 중에 최고위 훈장입니다. 요거 받았을 때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몇 번째였고 요때 그 다음에 받은 분인가가 김수환 추기경이랍니다. 예, 거의 몇 번 못 받는 상입니다. 예.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광복군 고대 총장님 빈소니까 대통령 홍보를 위해서도 뭐 들고 올만 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직접 쓰던 이제 유품들이고 역시 이런 만년필. 그래서 맞아 시계도 이게 대통령 그 사인 들어간 시계인데 맞아요. 예, 우리 교우가 고대 출신이 대통령 됐다고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시계도 이것만 차셨대요. 예, 이것만 차고 그다음에 즐겨 드신 술은 백세주를 즐겨 드셨고 또 담배는 은하수 이런 게 많이 피웠고 저 기록 장정에도 보니까 담배는 그 뭐 전란 속에서도 안 피셨대요. 전란 속에서도 담배를 안 피셨대요. 중국에서도. 안 피셨는데 고대 총장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줄담배 총장 때 그 뒤로 못 끊으셨대요. 네. 하루에 그래서 3갑 많이 필 때는 하루에 3갑. 네. 그래서 이분 깊이 빠시는 분은 아니어가지고 술은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 드셨어요? 담배는 그렇게 많이 피셨어요. 빼갈 뭐 다 잘 드셨는데 담배도 이제 주로 이제 뻐끔 담배를 많이 피셔가지고 백세주에 아예 물고 계셨죠. 맛있는데. 예. 그래서 이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널리 알려진 좌우명이 된 거죠. 그래서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라라는 큰 교훈을 남기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아 오늘 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